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테마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 한 22가지 사례 살펴봤었는데 하필이면 또 비대면 그 수업 진행할 때 진행했었던 거라서 제가 눈길을 마주하면서 강의를 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약간 좀 어렵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것이었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이요.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이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긴 했는데 그 경우가 여기하고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넘어가는 것이었었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이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이번에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을 때 그때는 업무 정지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었었는데 1번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여기 과태료 처분이 2번 있고 과태료 위반 행위가 있었으니까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2번 2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여기잖아요. 업무정지가 2번에 과태료가 1번이니까 업무정지죠. 그 다음 3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업무정지 처분과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여기 업무정지가 1번, 과태료가 2번 해서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한 행위가 과태료 위반 행위면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요. 업무정지가 2번이고 과태료가 1번이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 상대적? 업무정지 처분이 2번, 과태료가 1번이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걸린 행위가 과태료 위반 행위였으니까. 근데 업무정지가 2번, 과태료가 1번이었었는데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걸렸으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때는 절대적이 될 거고요. 사망이 틀렸습니다. 4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또 있었으면 삼진 아웃이죠.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4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 맞겠죠.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 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항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 설명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과태료 금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틀렸죠? 만약에 이 위반을 소속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자격 정지였었을 거고요. 2항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할 의무를 위반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시도지사가 할 게 아니고 등록관청이 할 일입니다. 틀렸고요. 3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사항 운영규정 제정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요.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언제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할 것입니다. 5항 중개 완성 시 업무 보증 설정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 제공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 맞죠? 그래서 5항이 정답인데 보증 설정 내용을 설명해야죠. 그 설명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보장, 금액, 그 다음에 보증, 기관 및 그 소재지, 그리고 보장, 기간입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했어야 됩니다.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죠. 해제 등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닌 것입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허가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틀린 것은 1항 외국인 등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의무는 별도로 져야 되겠죠? 예, 별도로 져야 됩니다. 1항이 정답인데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 있고요. 또 네 군데가 더 있는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이 있었고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었고요.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해서 정한 일부 섬 지역 있었었죠. 28번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요? 이미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5항을 보시면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지문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관련 문제에서 나왔다면 옳죠? 50% 범위 내에서 국고가 보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거법상의 포상금은요. 국고보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모두 50만 원 확정금액 지급하죠. 그런데 부거법상 포상금도 일반적으로 50만 원인데 그러나 거짓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만 부거법상 포상금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든 부거법상 포상금이든 만약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었다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주겠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했다면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는 한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하겠다 하는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30번. 다음은 중개계약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항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활동에 의해 중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개계약의 유형은 일반 중개계약, 보통 중개계약인 것입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설명은 1항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건축 연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노후 정도는. 건축 연도. 네. 예, 건축 연도는 알 수 있죠. 뭐 사용 승인일자, 착공일자, 허가일자 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되죠. 그러나 노후 정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건축 연도가 오래된 건물이 노후 상태가 심하겠죠. 그러나 그것이요, 똑같은 건축 연도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업자가 그냥 바닷물에 파다가 그냥 씻지도 않고 막 올린 건물일 수도 있고, 건축주가 하나하나 자재 골라서 건축한 건물일 수도 있죠. 또 계속 임대로 돌린 건물일 수도 있고, 건물주가 계속 관리 유지하면서 보수 수선하면서 유지해온 건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 연도와 노후 상태는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완전히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 상태의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 나이하고 노후 상태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건강 관리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도 염색만 했는데도 노후 상태가 확 달라고. 네. 32번.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묘의 설치 면적과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1항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에 분묘 일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30평방미터가 아니라 1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합장일 경우라면 15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요. 30제곱미터 초과 금지는 오직 개인묘지만 그랬었습니다. 2항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우리가 기간에 관해서도 테마 정리를 했었는데 가장 긴 기간이요 30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30년의 범위 안에서는 연장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3항이 지금 그거 틀리게 지문 구성한 거고요. 4항 개인묘지는 10평방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 초과 금지죠. 5항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요구를 화장 또는 납골해야 됩니다. 10월이 아니라 1년이죠. 1년이죠. 10월하고 1년은 틀린 거죠. 근데 우리가 기간 정리를 하면서 10개월을 본 적이 있어요. 기간 정리할 때 보니까 10개월은 거기밖에 안 나왔어요. 뭐였죠? 10개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했다면 10개월 이내에는 저당권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저당권은
재단 목록에 속해 있는 모든 물건에 미친다. 그러다가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다시 10개월 이내에는 그 재단의 신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거기서 10개월을 받았습니다.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번호 2번을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적는다. 맞죠? 근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는 1서식과 2서식의 대상 물건 표시란에 기재하는데 이거 뭐 보고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되는 정보라고 했었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항 권리관계 중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기재를 하는 겁니다. 3항 임대차의 경우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담하는 경우 없죠. 그래서 임대차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생략을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4항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한 환경 조건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 확인 사항에 적는다. 그래요? 예, 그렇죠.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적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되는 사항을 한번 또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본 기억이 있네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도배. 또? 아니요. 비선호시설은 토지 확인 설명서에도 있었어요. 교육시설 및 판매 및 의료시설. 이거는 오직 1서식에만 기재사항이 있었죠. 5항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 소방시설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 확인 사항에 적는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라면 소방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적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 일대에도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기본 소방 설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묻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소화전 비상벨 설치 유무를 적는 거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적지 않았었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34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항 주택임대차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체결이 완료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건 아니다. 이른바 타임스탬프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 먼저 변제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할 의무가 면제가 되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미 5년간 보관이 될 것이니까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거민을 받아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다면 거민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거민을 받으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는 게 원칙인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일 경우라면 판결서나 조서 정본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다면 검인받지 않아도 되죠. 또 검인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였을 때도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35번 검인받아야 할 대상 골라보면 기억 임목 매매계약서.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상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죠. 또 임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정 중개 대상물로 인정되죠. 그러나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도 아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특법이 말하는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택은 민법상 부동산인 거 맞죠? 그러나 임대차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검인받지 않습니다. 디귿 토지와 건물의 교환 계약서.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안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급 계약, 매매 계약이잖아요. 근데 교환도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2021년 9월 말 지금도요. 토지 건물 교환 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검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리을 아파트 증여 계약서. 증여도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 수반하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없죠. 그래서 지금도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게 쌍무계약만 검인받아야 한다. 그런 규정 없기 때문에 유상계약만 검인을 받는다. 그런 규정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계약이면 검인받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증여도 검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음 지상권 설정 계약은 뭐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되지만 검인의 대상은 아니죠. 근데 공유토지 분할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죠. 검인 받아야 되고요. 매수인이 국가인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누가?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합니다. 그러나 검인의 대상은 아니고요. 판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판결서, 조서라면 조서 정본에도 검인 받도록 합니다. 디귿, 리을, 비읍, 이응 사항이 정답입니다. 36번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21년 3월 17일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계약 명의신탁이든 등기 명의신탁이든 언제나 무효이니까요. 니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까? 그래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그러나 그렇다면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는 유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에 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이 아니라 수탁자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리을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럼 정은 제3자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정이 알았어도 취득해요? 예, 선악을 불문하고 정은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 하나만 옳습니다. 1항이 정답이에요. 37번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5항을 보시면 가압류된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경락인,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선순위 가압류가 뭐가 되니까? 소멸기준 권리가 되고 소멸기준 권리보다 늦게 확보하는 대항력으로는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지난주 문제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가압류도 소멸기준이 되죠. 근데 문제는 가압류는 본질적으로 물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그 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배당은 가압류 채권과 후순위 담보물권들이 모두 안분배당을 한 상태에서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우선변제권이 없어 안분배당한 금액이 배당액 최종 확정이고 이제 담보물권은 그 범위 내에서 순위배당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5항을 보시면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 존속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치 않아서 임대인에게 곧 이의를 제기하여도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없나요? 면할 수 있습니다. 예,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근데 산다는 사람이 또 동네 사람이라 임차인도 잘 아는 사람인데 아주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고 지금 이 집을 산다는 사람이 거기다가 최근에 너무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으면 후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안전하게 내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가 어렵겠다라는 위험부담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도를 임차인이 저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지 못하지만. 못 판다. 임대차 계약 끝나고 팔아라.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분 권능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니까. 그런데 팔려면 파는데 내가 팔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받아가면 내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팔려면 파는데 나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은 면하겠다. 보증금 빼주고 파십시오. 이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5항이 정답입니다. 39번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 보증금이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인가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었었던 거죠. 2항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40번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5항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7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인데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하여 더블이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통지는 7일 이내인데 대법원 규칙상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구분의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14일 이내에 하는 게 있죠. 뭐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업무 처리 상황 통보를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을 해야 된다. 그 2주일을 14일로 표현 바꾸어서 직접 문제가
기출된 적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기 14일, 여기 14일이 있습니다. 15일도 있어요. 15일. 불어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1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 처분도 불허가 처분도 선매협의 사실도 통지가 없다면 어떻게? 다음 날에 예,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15일이 있죠? 15일. 그렇죠.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면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해야 되고 공탁금 중에 일부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면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거기는 또 15일이었었습니다. 5항이 정답이 됩니다. 제3회 동형 모의고사 문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